자,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구리국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광수의 무정을 통해서 현대소설의 어떤 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전의 소설과 어떤 점이 다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그렇다면 오늘은 같은 시기에 시는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시기는 개화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강화도 조약부터 가보년에 있었던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가보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이때 많은 지식인들이 이런 격동의 시기에 등장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구학문도 좋은데 신학문을 배워야 우리 민족을 계몽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신식 교육을 받게 되고 또 일본 유학을 또 갑니다. 일본 유학을 가서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서구의 어떤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 일본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공부할 분도 그분들 가운데 한 분입니다. 바로 최남선인데 이름을 어디서 많이 들어봤네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겠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광수 선생을 동경삼재라고 이야기했죠. 동경에 3명의 천재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최남선 선생입니다. 이광수, 최남선, 그리고 홍명희 이 3명을 우리는 동경삼재라고 불렀어요. 이 사진은 좀 말년의 사진인 것 같고요. 젊었을 때 사진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자, 최남선 선생은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나름 좀 유복한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이광수 선생이 고아로 자라서 일진회의 후원으로 일본으로 유학 간 것과 달리 최남선 선생은 집안이 좀 오래전부터 장사를 하는 집안이었다고요. 그래서 돈이 좀 풍족했습니다. 그리고 황실 유학생으로 선발이 되어서 일본으로 역시 유학을 가게 되는데 이때 와세다 대학에 입학을 하게 돼요. 와세다 대학은 거의 최고의 일본 사립대학이에요. 거기에 입학을 합니다. 여기서 누굴 만나게 될까요? 그렇죠. 2살 동생인 이광수와 친구를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한두 살 차이는 당연히 친구예요. 이광수와 교분을 맺게 되는데, 역시 최남선도 그렇고 이광수도 그렇고 문학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참고로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뭐냐면, 2인 문단 시대라고 들어봤어요? 2인 문단 시대가 무슨 말이냐면 2명이 문단을 거의 휩쓸었다 이런 뜻인데 그 2명이 누구냐면 한 명은 이광수고요. 한 명은 최남선입니다. 2인 문단 시대가 바로 1910년대 그 무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런 2명의 천재가 만나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게 되냐면 조선의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의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특히 러시아 문학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토론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문학은 그 당시에 굉장히 선진적인 문학이었거든요. 현대 문학. 톨스토이도 있고요. 유명한 작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논의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리고 최남선은요, 본인의 어떤 관심사를, 여러분, 1907년이면 최남선 선생이 18살일 정도 됐을 때예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소년이라고 하는 잡지를 창간을 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창간을 하는데 이게 소년이라고 하는 잡지에 아마 창간한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 서문, 그러니까 머릿말에 최남선 선생이 긴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시를 한 편 실어요. 근데 그 모양새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시조나 가사와 같은 그런 형태가 아닌 거예요. 그 시를 우리는 신체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오늘 공부할 바로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작품이었죠. 자, 이러한 여기에 이렇게 머리말에 실리게 되었는데 내용은 이따가 선생님과 살펴볼 거니까요. 이만 보여주고 자, 그리고 이광수 선생이 이 일본에서 여러분 독립운동에 어느 정도 뜻을 두었다는 건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을 했죠. 근데 최남선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광수 선생이 1919년 신한청년당에 가입을 해서 여러 가지 독립운동 활동도 하고 그런 독립자금을 위해서 무정이라고 하는 책도 쓰기도 했다고 했고요. 그리고 무려 1919년 2월 8일 날 이파의 독립선언서를 이광수 선생이 썼어요. 그리고 발표를 합니다. 이러한 영향을 친구인 최남선이 받지 않을 수 없죠. 자, 최남선도요, 조선광문회라고 하는 것을 1910년에 주도해서 만들게 되는데, 조선광문회가 어떤 단체냐면, 바로 조선의 고서를 한글로 번역하는 일을 하는
단체였어요.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일을 했던 거죠. 조선 고서가 그동안 한글로 번역된 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 한글에 대한 어떤 양반들의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글로 번역하는 것을 좀 꺼려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최남선이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려 기미독립선언문을 기초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쓴 분이 바로 최남선이라는 거죠. 28 독립선언서를 이제 이광수가 일본 동경에 써서 김마리아 여사가 그것을 조선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3월 1일을 앞두고 민족대표 33인들이 모여서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죠. 그것을 기초한 분이 바로 최남선 선생이고요. 거기에다가 좀 덧붙여서 공약 3장을 더한 분이 바로 뒤에 또 공부를 할 텐데 만해 한용운 선생님입니다. 자, 어쨌든 독립운동의 뜻을 두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최남선 선생이요, 20년대 들어서 조금씩 뭔가 변화를 겪습니다. 이게 바로 기미독립선언서고요. 조선사 편수회라고 하는 곳에 단체에 가입을 하게 돼요. 뭐 조선사를 편찬하는 단체인 것 같은데 그게 뭐가 문제냐 할 수 있는데 이게 일본에서 주도적으로 만든 단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역사관을 심는 곳이냐면 식민사관을 심는 곳이에요. 식민사관을 유포하는. 나름대로 최남선 선생이 역사의식이 좀 투철했던 분인데 이런 단체에 가입을 했다. 그렇죠? 그리고 경성제국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경성제대는 지금의 서울대학교인데요. 지금 서울대학교는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니고 일부 뭐 유학생도 오긴 합니다만은 이 당시에는 서울에 있지만 경성제대에 다닐 수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일본인이었습니다. 조선인은 정말 극소수 선발했다고 해요. 조선 사람들은 그럼 대학 어디 가느냐? 뭐 주변의 다른 사립학교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희전문학교, 연전이라고 하죠. 그리고 고성전문학교, 지금의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런 학교를 갔다는 겁니다. 경성제대에 그럼 교수가 될 정도면 일본인들을 가르치는 건데 보통 사람을 일본인들이 교수로 시키겠습니까? 최남선 선생은 안타깝게도 일본 일제강점기에 중추원 참의, 거의 국회의원격이라고 보면 돼요. 중추원 참의를 지낼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인 친일을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안타깝죠. 지금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광수 선생도 이야기하면서 말년에 이제 친일 행적들을 겪게 됩니다. 최남선 선생도 처음에는 어떤 기미독립선언서를 쓸 정도로 독립의 뜻을 갖고 있던 분인데 점차 변화를 겪게 되었다는 점 좀 아쉬운 면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최남선 선생에 대한 작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를 알아야 선생님이 말했지만 작품 감상을 할 때 좀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좀 길지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작품을 살펴보도록 해야겠죠. 최남선, 오늘은 해에게서 소년에게 라고 하는 작품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교재는 몇 페이지인지 선생님 적어놓지 않았네요. 추후로 선생님이 말하겠습니다. 띄워놓겠습니다. 자, 해에게서 소년에게를 읽고 이 작품이 바로 신체시인데요. 신체시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좀 찾아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성취 기준은 갈래의 특성에 따른 형상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제 얼굴 영상 끄고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요. 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낭송했을 때 그 맛이 우러나는 것인데 선생님이 지금 낭송을 해준다면 수업이 좀 루즈해질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잠깐 영상 멈춰놓고 한번 각자 읽어보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6개의 연으로 구성된 시입니다. 1개의 연으로 구성된 걸 단연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연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1년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썩, 척쏴 이런 말로 시작하는데 우리 소리를 나타내는 말을 우리는 의성어라고 부르죠. 의성어 또는 뭐라고도 부를까요? 음성상징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음성상징어는요 의성어보다 좀 큰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의성어에다가 어떤 형태나 모습을 나타내는 의태어를 합쳐서 음성상징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선지에 우리가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의성어를 사용하고 있다, 음성상징어를 사용하고 있다, 둘 다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따린다, 부순다, 무너버린다. 보니까 한 3개 정도로 끊어서 읽으면 되는 그런 음보율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 번째 연 보겠습니다. 태산 같은 높은 외, 집채 같은 바윗돌이나 갑자기 4번씩 끊어 읽게 만들어요. 즉 이것은 정형적인 음보율을 갖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그게 뭐가 어때서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거 최남선이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시를 쓰기 이전에 우리 시들을 보면요. 이 음보율, 운율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 우리의 전통 시가 하면 시조와 가사를 많이 떠올리죠. 그 가운데서도 정철의 가사는 가히 압권으로 꼽습니다. 자, 정철의 3위인곡을 가져왔는데요. 이 가사는 그냥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음보율을 살려서 읽어야 되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님이 너를 보고 어떻다 너기 싫고 꽃 띄고 새님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이렇게 총 4번씩 끊어 읽죠. 이런 것을 우리는 사음보라고 하고요. 이런 외적으로 드러나는 운율을 외형률 혹은 외제율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외제율을 중시하는 시를 우리는 정형시라고 불러요. 우리나라 시뿐만 아니라 외국의 시도요. 과거에는 이런 정형시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노래였거든요. 노래는 이 리듬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형시가 많았는데 현대로 올수록 이런 외제율에 집착하지 않아요. 외형률에 집착하지 않고 시 안에 있는 그 고유한 호흡에 집중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시 안에 그냥 숨겨져 있는 호흡이 있다, 운율이 있다라고 해서 내제율이라고 불러요. 물론 현대 시 가운데서도 정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시들도 있습니다만은 대체로는 그렇지 않다. 정형적인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해서 우리는 그런 시를 자유시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이 시는요. 자유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개의 연을 봤을 때는 정형성을 좀 타파한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연이랑 비교해 봅시다. 두 번째 연도요. 처얼석 척수하로 시작되고요. 세 번째 연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각 연의 시작도 그렇지만 끝도 그래요. 처얼석 튀르릉 콱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딱 시각적으로만 봐도요. 시행의 길이 같은 것들이 연끼리 비교를 하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채시는요. 과거에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이 정형성을 어느 정도는 타파했지만 연끼리의 어떤 유사성은 타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완벽한 자유시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채시는 완벽한 자유시는 아니다. 하지만 과거의 시와는 새로운 형태의 시다라고 해서 새로울 신자를 쓴 몸체자인데 있어서 약자 쓴 겁니다. 신채시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신채시 해에게서 소년에게 내용을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참고로 제목 해에게서 소년에게니까요. 해가 뭐냐? 해는 원래 괄호 옆에 쳐놓고 뭐가 쓰여 있냐면 바다 해자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해는 태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바다겠구나. 그쵸? 그 가운데서도 파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철석 척쏴가 뭐예요? 파도가 치는 소리 같지 않습니까? 자, 이 바다가 하는 이야기예요. 따린다, 부순다, 무너버린다 라고 하는데 뭔가를 부숴버리겠다라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 좋은 것을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부숩니까? 부수지 않죠. 여러분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타파할 때 때려 부수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다가 지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정적인 속성으로 보는 것을 타파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다음 얘기 나오는데 태산 같은 높은 외, 산이죠, 산. 그리고 집채 같은 바윗돌. 자, 참고로 보면 알겠지만 이 두 시어는요. 이 산과 바다는요. 대립적인 시어라는 거 여러분 알겠죠? 자, 산 바윗돌은 육지의 것들이 것이고요. 바다는 바다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미 대립적인 시어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녀석들을 부정적인 대상으로 언급하고 타파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징적인 시어를 많이 쓰죠. 진짜 산과 바위를 부수겠다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이 있습니까? 그죠? 산과 바위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타파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얘네들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을 겁니다. 그 상징성을 찾기 위해서 이 작가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최남선 기본적으로 개화기 지식인입니다. 계몽을 중시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타파해야 되는 것은 과거의 어떤 관습, 구습, 구태의연한 것들을 때려 부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산과 바위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구태의 것, 구시대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다는 그럼 뭘 상징하겠어요? 새로운 것이죠. 신문명, 그죠? 새 시대. 새 시대가 이런 것들을 다 때려 부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사실 이것만 설명하면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다 설명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이 뭐야, 요게 뭐야. 나의 큰 힘 아느냐, 호통까지 하면서. 그래서 바다는 굉장히 강인한 존재로 그려집니다. 그죠? 나의 큰 힘 아느냐, 호통까지 하면서. 따린다, 부순다, 무너버린다. 철석, 척, 튜르릉 꽉. 자, 이연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의성어는 읽지 않을게요. 내게는 아무것 두려움이 없대요. 그래서 굉장히 강인한 존재입니다. 육상에서 힘과 권은 이제 권세죠. 자, 부정적인 대상인데 권세를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대상이에요. 그렇죠? 부리던 자라도 내 앞에 와서는 꼼짝도 못한답니다. 아무리 큰 물결도 내게는 행세하지 못하네. 내게는 나의 앞에는 강인한 존재임을 이언에서 부각하고 있습니다. 3년 나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 절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죠? 굴복의 의미를 갖고 있다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굴복하지 않은 존재가 있거든. 통기하고 나서 보아라. 나한테 알리란 뜻이에요. 진시황 나팔륜 너희들이냐? 진시황이 여러분 누군지는 알겠죠? 과거에 굉장한 권세를 누리던 존재입니다. 중국의 시황제, 최초의 황제니까요. 자, 그런데 나팔륜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나폴레옹입니다. 19세기인가요? 19세기에 어마어마한 권력을 세우고 유럽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 권세를 누렸던 나폴레옹을 한자어로 표기할 때, 한음 표기할 때 나팔륜이라고 했어요. 그런 표기 여러분 많이 알잖아요. 미국도 아메리카인데 미리견, 그죠? 아미리견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LA도요, 나성, 워싱턴도요, 화성돈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뭐 다양한 거 많은데 나중에 선생님이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권세를 부리던 자들도 너희 역시 내게는 굽힐 정도로 나는 굉장히 강인한 존재임을 계속 뽐내고 있어요. 자, 다음 연 보겠습니다. 4연입니다. 조그만 산모를 의지하거나 조그만 산모, 좁쌀 같은 작은 섬, 손뼉만한 땅, 다 작다고 이야기해요. 땅도 그렇고 산도 그렇고 섬도 그렇고 다 작다라는 건데 이 작은 나라 하니까 떠오르는 나라가 있죠. 어디야? 바로 조선입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작은 나라였잖아요.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하면 큰 땅덩어리를 갖고 있진 않죠. 그런데 그 어떤 국토의 작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동안 우리 조선은 개화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사실상 뭐였어요?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삶을 살았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땅을 가지고 그 속에 있어서 영악한 체를 부리면서 나 혼자 거룩하다고 하는 자. 자, 그러니까 우물 속에 갇혀서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걸 우리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우물정자를 써서 우물 아래에 있는 개구리다 라고 해서 정저지화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알아두면 좋죠. 사자성어 많이 알아두면 좋아요. 자, 아무튼 그들이 있으면 나 좀 봐봐. 나 왜? 나는 새 시대 새 문명이야. 너희들이 나를 보고 뭐 하길 원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는 거죠. 자, 5연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4연까지 보면요. 다 부정적인 속성을 가진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년부터 4연까지는요. 자, 5연 보겠습니다.
나의 짝될 리가 하나 있대요.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속성을 갖고 있는 짝꿍이 하나 있답니다. 그것으로 뭘 언급하냐면, 자, 뭐냐면요. 크고 깊고 너르게 뒤덮은 바 저 푸른 하늘. 자, 하늘은 나랑 비슷하대요. 나랑 유사한 속성을 갖고 있답니다. 왜냐면 저것은 우리와 틀림없이 다름없다는 얘기죠. 작은 시비나 작은 쌈 그런 옹졸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더러운 것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즉 본인이 뭐하다는 것을 하늘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하는 거예요. 순수하다라는 것, 깨끗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지금 바다와 이 육지는 서로 대비되는 시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대상들은 순수하지 않고 굉장히 더러운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다시요. 저 따위 세상에 저 사람처럼 그러니까 저 따위 세상 저 사람들은 굉장히 더러운 존재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6년 보겠습니다. 저 세상 저 사람 다 밉대요. 여기 다 미운 존재야. 싫어. 그렇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딱 하나 사랑하는 일이 있으니 뭐냐면 담 크고 순진한 누구들 소년배들. 이 시의 제목은 뭡니까? 해에게서 소년에게예요. 사실 이 바다는요. 자연물입니다. 자연물인데 마치 이 자연물이 말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바다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의인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대화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대화를 이 육지에도 건네고 있고요. 또 소년에게도 건네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소년배들이 재롱처럼 귀엽게 나의 품에 와서 안기미로다 라면서 소년배에 대한 사랑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소년배들이 뭘 할 인물들이에요? 그렇지. 새 시대를 이끌 인재들이기 때문에 소년배들만큼은 사랑한다. 심지어 뭐라고 해요? 입 맞춰주겠대요. 그만큼이나 귀한 존재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계몽적이고 내용 이광수의 무정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해에게서 소년에게를 통해서 신채시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정형적인 외형률을 벗어나서 형식을 파괴하고는 있다. 그러나 연끼리의 정형성은 신채시의 한계예요. 연끼리의 정형성은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시는 1920년대 가까이 들어서야 나타납니다. 주요한의 불로리라고 하는 시가 최초의 자유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식상 그렇고요. 내용상으로는 개화와 계몽을 주제로 담고 있어요. 시대를 반영한다고 했잖아요. 문학작품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데 뭐가 한계입니까? 시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서정이거든요. 서정이 뭐냐? 감정을 풀어낸다, 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 슬픔, 등등의 인간의 어떤 내면적인 것들인데 개화와 계몽을 부르짖다 보니까 이런 서정에 대한 것들이 조금 뒤로 밀려난 것이 아니냐. 시의 본질에서부터 좀 밀려났다. 그래서 서정성이 부족한 것 또한 신채시의 한계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상의 특징 그렇고요. 이렇게 해서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를 읽고 신채시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기출을 풀어보면서 형성평가 여러분이 얼마나 학습 목표에 도달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이 아닌 사물을 화자로 설정하고 있다. 맞네요. 의인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어요. 두 번째, 새로운 시대에 대한 낙관적 태도. 그렇죠.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고요. 3번, 구세대와 신세대의 조화와 화합. 9세대 다 때려 부순다며요. 그러니까 조화화합은 아닌 겁니다. 정답은 아마 3번일 것 같고 4번 이야기하는 말투 대화체라고 했죠. 그래서 친근감을 형성하고 있다. 맞을 것 같습니다. 5번 동일한 의성어의 반복 감각적 효과 운율을 형성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출로 점검하는 형성평가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무엇을 공부할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1920년대 문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대
만세전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어떤 작품인지 궁금하죠?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고생 참 많았습니다.